선생님을 그리워했던 밍센슈에는 결국 자신의 선생님을 납치하게 됩니다.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리는 미네소타주 허맨타운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1962년 베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메리는 어부를 만나게 되었고 메리가 2학년 때 그들은 커플이 되었습니다. 메리가 졸업한 직후 그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이후 어부는 학교에 남아 석사 과정을 밟았고 메리는 램지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밍센슈에는 메리의 제자가 됩니다. 밍센슈에는 대만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밍센슈에가 8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밍센슈에와 둘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때 밍센슈에의 아버지는 작은 집을 구입했고 마침내 그의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밍센슈에의 아버지는 암에 걸렸고 아내와 아이들과 상봉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밍센슈에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시절 그는 차량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등 범죄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행동은 그의 가족을 두렵게 만들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감정이 없고 개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센슈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밍센슈에의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학교 럭비팀과 레슬링팀에도 참가해 유망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밍센슈에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의 선생님인 메리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 나이에 남학생들은 호르몬이 폭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선생님에게 반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짝사랑의 불길은 대부분 점차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밍센슈에의 사랑의 불길은 점점 더 타올랐습니다. 밍센슈에의 머릿속에는 선생님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러한 환상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글은 선생님과 연애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글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지저분해졌습니다. 결국 밍센슈에는 이러한 환상을 실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이 환상을 실행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고 그때 이미 메리는 미네소타에 있지 않았습니다. 1967년 남편 어부와 메리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견된 상태였죠. 1971년 어부는 공식적으로 목사가 되었고 엘리자베스와 스티브를 낳았습니다. 부부가 다시 미네소타로 돌아왔을 때는 1979년이었고 메리가 고등학교에서 밍센슈에를 가르친 지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밍센슈에는 14년 동안 어떻게 지낸 것일까요? 밍센슈에는 수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네소타 대학에 입학해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나 밍센슈에는 곧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그는 미네소타 대학 옆에 음향 장비 가게를 차렸습니다. 한 번은 밍센슈의 가게에 강도가 침입했고 그때 밍센슈에는 강도와 싸워 강도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밍센슈에는 정당방위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죠. 1973년 밍센슈의 어머니는 재혼하게 되었고 재혼 후 어머니는 막내 아들과 워싱턴으로 이사했습니다. 밍센슈에와 첫째 동생만 집에 남게 되었죠. 이후 밍센슈에의 동생은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취업했고 결혼 후 독립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 집은 밍센슈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은 상태였죠. 1975년 밍센슈에는 메리를 찾기 위해 메리의 시부모님 집을 찾아갔었고 그때 밍센슈에는 메리가 필리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부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었죠. 노부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1979년 아들과 며느리가 귀국했을 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침입자의 정체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의 가족은 1980년 5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무렵 밍센슈에는
메리의 귀국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밍센슈에는 메리를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밍센슈에는 메리의 집 근처 숲에서 몇 시간 동안 숨어 있기도 했었죠. 메리 부부는 필리핀행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인들을 만나러 다녔기에 밍센슈에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부는 집바닥에서 톱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어부는 자신과 아내의 침대 아래 큰 구멍이 파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구멍은 밍센슈에가 메리를 납치하기 위해 뚫은 구멍이었죠. 1980년 5월 16일 메리와 어부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며칠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메리는 이날 오전 6살 아들 스티브를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이후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오후 4시 30분경 미용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차 문을 열고 있을 때 동양인 남성이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단정한 30대 중반처럼 보였습니다. 메리는 그 남성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도와줄 게 있느냐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밍센슈에의 대답은 검은 총구였습니다. 이어 밍센슈에는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강제로 태운 뒤 북쪽으로 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리는 밍센슈에의 강압에 따라 외딴 숲으로 차를 몰았고 가는 내내 밍센슈에는 온갖 방법으로 협박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 밍센슈에는 모녀를 결박한 뒤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후 밍센슈에는 로즈빌 외곽에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준비한 차로 갈아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밍센슈에의 행동은 어린 두 소년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두 소년 중 제이슨은 밍센슈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때 밍센슈에는 제이슨이 목격한 것이 두려웠고 결국 제이슨마저 납치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른 소년은 겁에 질려 제이슨의 어머니에게 달려갔고 그녀는 제이슨을 찾으려 했지만 그 차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밍센슈에는 자신의 차를 몰고 산림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메리는 제이슨을 안심시키려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제이슨은 너무 놀라 자신의 이름과 나이 외에는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밍센슈에는 제이슨을 숲속으로 데려갔고 결국 제이슨을 살해했습니다. 밍센슈에는 메리 모녀에게 제이슨을 놓아주었다고 말했죠. 밍센슈에는 다시 차를 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밍센슈에는 모녀를 작은 옷장에 감금한 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때까지 메리는 밍센슈에가 누군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밍센슈에는 옷장에서 메리를 꺼냈고 자신이 누군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밍센슈에는 메리가 비약점을 줬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고 대학에도 진학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결과 군대에 입대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했죠.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실패는 모두 메리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메리는 밍센슈에가 자신의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밍센슈에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죠. 밍센슈에는 최고의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았고 대학도 다녔으며 베트남을 간 적도 없었죠. 밍센슈에는 눈이 좋지 않아 아마 군도 그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은 메리의 잘못이고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메리는 그에게 어떻게 복수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밍센슈에는 무려 6시간 동안 그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메리의 남편 어부는 아내와 딸이 돌아오지 않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근처 병원을 모두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정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경찰은 제이슨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부에게 형식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경찰은 단지 부부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어부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18일 오전, 경찰은 제이슨이 납치된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고 그때 메리의 차에서 떨어진 번호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어부를 유력 용의자로 보았고
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이슨과 함께 있던 소녀는 그 납치범이 어부와 비슷하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어부는 이후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와 알리바이를 통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스케치해 신문에 실었고 누구든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제이슨의 납치 사건과 모녀의 실종 사건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밍센슈에는 평소처럼 자신의 가게로 출근했고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밍센슈에는 매일 메리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메리는 밍센슈에에게 엘리자베스라도 풀어달라며 호소하였죠. 하지만 그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러 갔을 때 메리를 혼자 옷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항상 데려가 상자에 넣고 자신의 승합차에 가뒀습니다. 밍센슈에는 엘리자베스가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감히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밍센슈에는 엘리자베스에게 만약 탈출하면 어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이후 밍센슈에는 어부에게 2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메리가 실종되지 않았고 스스로 가출한 것이라고 경찰에게 알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경찰이 당장 이 사건에서 수사를 중단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편지는 분석을 위해 FBI로 보내졌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절대 못 찾을 것이라는 자만심 때문인지 아니면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밍센슈에의 통제는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와 엘리자베스에게 위층 주방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허락했고 10일마다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밍센슈에는 엘리자베스에게 TV 보는 것을 허락했고 보드게임도 사주었죠. 모녀를 납치한 지 한 달 후 밍센슈에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에 가게 됩니다. 그는 놀랍게도 캠핑카를 빌려 모녀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모녀는 납치된 순간부터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카고로 향하는 도중 밍센슈에는 모녀에게 옷을 사주기 위해 쇼핑몰에 데려갔습니다. 쇼핑몰에서 밍센슈에는 그녀를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메리는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밍센슈에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7월 4일 밍센슈에는 모녀를 데리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이후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미네소타 대학을 가기도 했었죠. 메리는 그날 적어도 3대의 경찰차를 보았지만 밍센슈에가 총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감금된 동안 메리는 매일 딸에게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비록 몇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했죠. 7월 7일 모녀가 납치된 지 5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밍센슈에는 메리에게 자신의 집을 팔고 캠핑카를 구입한 뒤 모녀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메리는 이곳을 떠나면 자신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모녀는 밍센슈에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그날 그는 모녀를 분리시키지 않고 방에 가둔 채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메리는 몰래 숨겨두었던 머리핀을 사용하여 경첩에 있는 핀을 제거합니다. 모녀는 매 순간 밍센슈에가 돌아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방에서 탈출 후 모녀는 서로 묶인 채 위층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리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과 함께 납치되었다고 말했고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메리에게 제이슨도 같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메리는 제이슨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모녀는 집을 나와 낡은 차 뒤에 숨었습니다. 경찰은 몇 분 후 도착했고 모녀는 약 2달 만에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밍센슈에의 가게를 찾아 그를 단번에 체포했습니다. 밍센슈에는 처음에 램지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방 동료 리처드를 알게 되었고 리처드는 곧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밍센슈에는 리처드에게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대가로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러나 리처드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1980년 밍센슈에는 납치 및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메리가 증언을 하자 밍센슈에는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메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검사가 밍센슈에를 붙잡았죠. 이번 재판에서 그는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혐의는 제이슨 사건이었습니다. 제이슨의 부모는 아들이 사라진 5개월 동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이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밍센슈에를 1급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이슨의 시신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제이슨이 실종된 지 166일 만에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사건 재판 때 메리는 다시 증언해야 했습니다. 메리가 증언하고 있을 때 밍센슈에는 갑자기 탁자를 뛰어넘어 날카로운 흉기로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메리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총 62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밍센슈에의 변호인은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심리평가 그는 정신질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는 2급 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전 30년형을 더해 그는 총 7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7월 6일 밍센슈에는 가석방 자격이 있었지만 판사는 여전히 그가 사회에 위협이 된다며 그의 가석방을 기각했습니다. 2016년 밍센슈에는 다시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1981년 메리가 부상에서 회복한 후 그동안 끊겼던 꿈과 사명감을 위해 부부는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부는 필리핀에서 명예롭게 은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녀는 그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